안녕하세요. 저는 흉부외과 이소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암의 실질적인 치료와 그 후에 전후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건지, 수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 방사선, 항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느냐. 수술이나 방사선은 쉽게 생각하면 국소 부위를 타겟으로 하는 타겟 치료, 국소 치료예요. 그리고 전신 치료에 해당하는 항암 치료. 이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폐암에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폐암의 종류, 그 다음에 앞서 보신 것처럼 병리, 우리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누는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내가 초기라고 해도 내가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나한테 제일 좋다고 하는 그 치료를 내가 이길 수 없으면 나는 좋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내 컨디션과 폐 기능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크게 종합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폐암은 소세포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발견 당시에 이미 많이 진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파선 전이가 전혀 없다고 확인이 되고 크기가 매우 작은 일부 제한병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같은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는 1기, 2기에 해당하는 비교적 초기의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수술에 적응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수술 후에 2기나 1기 후반의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 때다. 그래서 항암, 수술, 방사선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종합해서, 병합해서 할 수 있는 폐암에 대항해서 치료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을 먼저 하고 이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암으로 해서 크기를 좀 줄여놓고 그리고 방사선으로 수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4기는 이제 우리가 원격전이가 있을 때 4기라고 하는데, 이 원격전이가 있으면 여기 있던 게 뇌로 간다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미 전신을 한 바퀴 돌았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은 전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4기가 전혀 수술을 못하느냐, 같은 4기를 하더라도 원격 전이가 가 있는 위치, 그리고 개수, 이거를 우리가 원격 전이를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뇌에 딱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크기도 작고 이거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에는 뇌도 방사선 치료하고 폐도 수술을 하고, 이런 일부 제한된 4기에서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나는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는 하는데, 그 다음으로 암이 이렇게 진행 정도, 암의 병기만큼 중요한 게 내가 과연 폐암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폐 기능이겠죠. 폐를 절제를 하고 나면 폐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잘라내고 남아있는 폐에 예상되는 폐 기능이 내가 일상생활도 못하고 집에서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어야 되고 이러면 수술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예상되는 폐 기능이 수술을 결정하는데 또 중요합니다. 그 외에 심장 기능이나 내지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전신마취가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아무리 초기라도 이렇게 수술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치료를 못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기,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같은 걸로 대체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죠. 다행히 폐 기능도 괜찮고 난 초기여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수술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제 1번이 금연이에요. 수술하기 전에 그래도 양심상 최소 2주는 금연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폐렴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게 최소 2주 정도는 금연을 해서 폐 성모의 기능을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 후에 폐렴의 위험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주예요. 폐암 진단받았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술 드시면 안 돼요. 이 술을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수술 전에 음주를 많이 하셔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러면 마취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호흡재활 수술 전부터 호흡재활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재활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재활학과 교수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수술 전서부터 심호흡을 크게 하는 거, 그리고 기침하는 연습, 유산소 운동, 걷는 거, 달리는 거, 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인스피로미터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숨 들이쉬고 내쉬는 운동을 미리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해서 근육 훈련시키듯이 폐도 훈련을 시켜놓으면 수술 후에 폐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한두 개쯤 드시고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약물 중에서 특히 혈소판 응집 억제제, 항응고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제,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홍삼, 인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수술 중에 지혈을 방해합니다. 피가 잘 안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혹시라도 드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예방적으로 아스피린을 먹거나 홍삼을 자주 먹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수술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중에서 또 메트포민 제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약이나 건강보존식품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검증이 안 된 그런 약물은 우리가 수술하기 전후로 간이나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있는데 수술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의료진한테 알려서 수술 전에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중단을 해야 되는지, 며칠이나 중단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말이 쉽죠. 근데 규칙적으로 이제 진단이 되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왠지 몸보신 해야 될 것 같아. 좋은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소 드시던 대로 골고루 잘 드시면 돼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폐암 환자한테 우유가 나쁘다, 붉은 고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다 검증된 바는 없어요. 그냥 골고루 영양소 맞춰서 골고루 드시던 대로 잘 드셔주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맞춰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잘 주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 운동, 걷는 운동 이런 거 하시다가 수술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 받고 당연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한 느낌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내지는 하루 종일 불안해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이러면 전혀 수술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나중에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걸로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 나는 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회복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폐암 수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폐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녹색 계열로 표시된 부분이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 폐예요. 그리고 붉은 계열로 된 데가 왼쪽 폐입니다. 오른쪽 폐는 다시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이렇게 색깔이 달리 보이는 세 가지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좌상엽, 그리고 좌하엽,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면 우상엽도 다시 조각조각 나눠져 있죠. 좌하엽인데 죄송합니다. 좌하엽도 조각조각 나눠져 있죠. 이 조각이 뭐냐? 이 우상엽을 구역하고, 이 각각의 엽을 구성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구역이라는 단위로 각각의 엽이 이루어져 있고, 엽들이 모여서 우리의 폐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역까지는 기관지, 기도에서 나오는 기관지가 이렇게 각각의 구역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지가 뻗어나가는 길에 따라서 이 구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는 절제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관지나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기관지나 혈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장자리에서만 폐 실질만 잘라내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잎사귀만 쳐내는 그런 쐐기 절제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가 뻗어나가는 구역 단위로 잘라주는 구역 절제술, 그리고 옆 하나를 절제하는 옆 절제술, 뭐 상황에 따라서는 2개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쪽 폐 전체를 잘라내는 전폐 절제술로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앞선 강의에서 이 진단할 때 임파선 전이 여부에 따라서도 기수가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파선도 해당하는 수술하는 쪽의 임파선들도 저희가 절제하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폐암의 수술 방법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역절제술과 임파선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직까지는 폐암의 표준 치료입니다. 그런데 암이 1cm밖에 안 되는데 이따만한 폐 전체 다 옆 하나 다 자르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그 암 종양을 이루고 있는 고형 성분이 그 중에서도 특히 작고 이런 엄청 초기 암에서는 구역절제술을 해도 된다. 옆절제술 대신에 임파선은 같이 또 제거하는 거고. 그런데 구역절제술, 옆절제술 내지는 전폐절제술 이렇게 폐를 많이 잘라내는 수술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왜? 폐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현실과 타협해서 쐐기절제술을 하고 그 종양만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 개흉으로 수술했어요. 개흉으로 수술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수술할 때는 옆으로 모로 누워서 수술하거든요. 모로 누워 계시면 갈비뼈 사이에 이렇게 쭉 한 24cm 정도, 20cm 정도 절개를 하고 본인 갈비뼈 사이 만져보면 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죠. 그래서 갈비뼈 한 대를 골절시켜요. 그래서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서 손을 집어넣어서 폐를 잘라내고 임파선을 떼어내고 하던 수술이에요. 요새는 비디오 흉곽경으로 90% 가까이 수술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흉곽경 수술은 자세는 같지만 갈비뼈를 절개하고 골절시키고 피부를 많이 절개하는 게 아니라 구멍 3개 뚫고 카메라 달린 기구를 집어넣어서 하는, 쉽게 생각하면 복강경의 가슴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 가까이는 흉곽경으로 다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요새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로봇 수술이에요.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 기구들이 로봇팔로 대체된 것 뿐이에요. 비디오 흉곽경이랑 로봇의 차이는 의사가 환자 옆에 서서 기구를 이 수술 기구로 조작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 로봇은 로봇팔이 환자 옆에 있고 의사는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벗어나서 이 콘솔에 앉아서 이 로봇팔을 조작을 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가 더 좋은 치료냐라고 여쭤보시면 정답은 없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치료 방법, 절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암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흉벽이나 이런 데까지 침범을 해서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 할 때에는 개흉 수술이 오히려 환자분한테 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조금만 떼놔도 돼요. 그러면 로봇 수술로 하는 거는 돈이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수술을 받고 나시면 수술을 하는 날은 전신 마취하고 우리가 계획한 수술을 한 다음에 마취 충분히 끼고 나면 중환자실이든 병동이든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이 숨쉬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해준다든가 걷는 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기침을 안 나와도 좀 일부러 기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래까지 뱉어내면 더 좋고, 호흡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통증, 당연히 이제 절개를 했으니까 수술 전이랑은 다르게 통증이 있겠죠. 이제 그때에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드리고 주사용 진통제도 드리겠지만, 수술 직후에는 그 PCA라고 해서 자기가 통증을 조절하는 정맥 주사가 있어요. 그거를 또 맞으면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통증은 아프면 참을 거예요. 진통제 맞으면 회복이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프면 오히려 숨쉬기도 힘들어요. 숨 쉴 때마다 아프니까. 그리고 기침하기도 힘들어요. 기침할 때마다 아플 거니까.
기침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하면서 짜부러뜨려 놨던 폐가 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고 무기폐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폐렴으로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을 해서 호흡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한 상처, 염증 안 나게 깨끗하게 소독하고 수술하고 나면 배액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수술하신 지인분들 병문안 가보시면 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에 나오는 피, 물, 그 다음에 폐에서 새어나오는 공기 잘 빠지라고 배액관을 가지고 나와서 요거는 이게 뽑고 나면 아, 나 이제 집에 갈 때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팔이랑 어깨 운동이에요. 아니 난 폐 수술했는데 갑자기 어깨 운동? 아까 우리 수술한 자세가 옆으로 누워서 수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 팔을 올려놓게 돼요. 수술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팔을 계속 올려놓으니까 이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이쪽을 또 꼬매놨기 때문에 아프니까 계속 이러고만 해요. 그러면 이 근육이 굳어서 마치 50개 온 것처럼 나중에 팔도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팔 이렇게 올려서 귀 옆에다 붙이는 어깨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무사히 폐렴도 안 생기고 시키는 대로 잘 하셔가지고 금방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퇴원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원하고 나면 술 좀 마셔도 될 것 같고 퇴원 축하 파티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금연도 하고 금주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퇴원하셨어도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어깨 운동, 호흡 운동 같은 운동은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드시던 거 갑자기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다는 거 갑자기 어디서 잡아와가지고 뭐 보아 드시지 마시고 진내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식사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원 후에 통증 조절은 저희가 퇴원할 때에는 진통제를 드려요. 당연히 당분간 아프실 테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퇴원하시기 전에는 수술 직후에는 엄청나게 아팠던 것도 퇴원하실 때쯤 되면 그래도 진통제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때는 이렇게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도 드시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병원 오셔서 조금 더 타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약효가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 그 다음에 한약, 그리고 한의원에서 좋은 선생님이 검증된 약으로 지어주신 한약은 가끔가다 괜찮죠. 그런데 어디 시장 같은 데에서 이름도 모를 약재 사다가 이거 좋대 그래서 우려드시고 이러는 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직장에는 언제부터 나가면 돼요 하시는데 보통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이 호흡하는 것도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감이나 폐렴, 감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독감이나 폐렴 예방접종도 때 되면 항상 맞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으로 수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나중에 또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닌지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면서 몇 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이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수술하고 나서 아플 수밖에 없느냐, 특히 이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느냐, 원인은 근육 이거 있어요. 여기가 갈비뼈고 이것도 갈비뼈예요. 갈비뼈 사이에는 근육이 3층이나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 밑에는 신경,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수술할 때 갈비뼈 골절 안 시키려고 근육 절개하고 수술했죠. 이 사이에다가. 그래서 근육을 절개하기 때문에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고 기구를 집어넣고 수술하다 보면 이 신경이 당연히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늑간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은 오래가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 초기에 적극적으로 진통제를 꾸준히 정시에 제대로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플 때에는 온찜질 좀 해주세요. 그럼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퇴원하실 때 우리 수술 끝나고 나면 흉부지지대, 기침 좀 편하게 하라고 흉부지지대 드렸던 거 그것도 하시면 좀 지지가 눌리면서 좀 덜 아파요. 그리고 아플 때 좀 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도 나아지지가 않고 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가 너무 심하게 아파. 그러면 그런 분들은 통증의학과에서 늑간신경차단술이라는 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국에 조금씩은 서서히 괜찮아지기는 합니다. 자, 우리 수술하고 나면
이 폐 이만큼 잘라내고 나면 그 빈 공간 뭘로 채워지느냐? 남아있는 폐가 조금씩 더 몸집을 키워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 근육도 여기도 좀 좁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횡격막도 좀 올라와서 공간을 메꿔주고 가운데 있는 심장도 옆으로 좀 넘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남아있는 빈 공간은 다 이런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났는데도 남아있는 빈 공간은 일부 물이 좀 차요. 그래서 빈 공간을 메꿔줍니다. 근데 이런 리모델링이 일어나려면 빨리 일어나게 하고 싶으면 빨리 일어나게 그럴수록 호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걷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가 빨리 넘어와서 금방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수술하고 나서 폐 기능은 아까 당연히 폐를 절제하고 나면 절제한 만큼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폐 기능은 폐 기능이 여기에요. 그러면 수술하고 1개월 뒤에 폐 기능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보통 20% 가까이 떨어집니다. 근데 6개월, 1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죠. 수술 직후에 감소했던 내 폐 기능이 나의 평생의 폐 기능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술한 범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잘라내면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구역절제술, 쐐기절제술만 해도 1개월 뒤에 어김없이 떨어져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6개월, 1년 뒤에 보면 조금씩 호전은 된다는 거. 수술 방법이랑 폐 기능이 감소하는 거에는 정도의 차이이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운동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분 동안 얼마나 걸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느냐 이런 거를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 전에 이 정도 걷던 분들이 역시나 1개월 뒤에는 폐 기능이랑 같이 감소를 했다가 6개월, 1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 그렇게 폐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호흡곤란이 와요. 숨이 좀 찰 거예요. 수술 전이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폐 기능 떨어지는 거랑 완전 반비례해서 수술 전에 호흡곤란이 없던 사람이 수술하고 나면 폐를 얼마나 잘랐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1개월 뒤에 숨 찬 게 제일 심해져. 그래서 외래 오시면 다들 숨이 차서 오르막길 올라가려고 그러면 숨이 차요. 계단 한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이래요. 근데 꾸준히 운동하시면 이렇게 다시 6개월, 1년에 걸쳐서 숨 찬 것도 조금씩 호전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술 전에 호흡 재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수술 후에는 더 중요해요. 네, 호흡 재활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릴 건데, 이 호흡 재활 치료는 폐 기능이 간당간당해서 수술이 불가능했던 그 경계선상에 있던 분들이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폐 기능 회복이 빠르고 폐합병증, 폐렴 발생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하실 위험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후로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